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증권 발행 중에서도 특히 가장 주목을 받고 중요한 행사가 되는 기업 최초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최초 공개할 때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업 최초 공개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기업들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뭐 이런 채권 등을 이제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하고 투자자들은 그 대가로 자금을 기업에게 주고, 그러면은 그 준 자금은 기업이 알뜰살뜰하게 사용을 하는데,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 항목에서 자기자본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일들이 한 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첫 번째의 경우를 우리는 기업 최초 공개라고 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그 전까지는 소수의 뭐 벤처 캐피탈 회사라든가 아니면 엔젤 투자자에게서 투자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공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대중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주식을 판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 대가로 아마 아주 많은 자금을 한 번에 벌어들이게 되는 요것을 바로 우리는 기업 최초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해서 줄여서 IPO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첫 번째가 아닌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도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유상증자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유상증자의 의미는 그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것은 돈을 받고 팔았냐 돈을 안 받고 팔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유상이라는 뜻은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뜻이고, 증자는 자기 자본을 증가시켰다, 자기 자본을 늘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돈을 받고 자기 자본을 늘렸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 기업 최초 공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에 그 주식을 판매하는 이 일을 보통은 언급을 할 때 유상증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상증자가 있고 그 안에 기업 최초 공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상증자의 말뜻 자체에는 그게 두 번째나 세 번째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첫 번째로 기업 최초 공개할 때 주식을 판매한 것도 유상증자의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편의상 기업 최초 공개는 따로 빼서 얘기하고, 유상증자는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쓰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약간의 혼동이 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데요. 영어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그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우리는 보통 Seasoned Equity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Seasoned는 한철이 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쌩쌩한 세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헌 것을 이제 주는 거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계속 쭉쭉쭉 이어지는 것을 주식을 발행하고 그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Seasoned Equity Offering, 줄여서 SEO라고 부르고, 그거는 IPO와 이제 아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 최초 공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주가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어떤 기업이 최초로 상장을 한대, 그래서 기업 최초 공개 IPO를 한대라고 하면은 그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제 아내가 아주 그런 그 사례인데, 그 저희가 돈이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 새로운 좋은 기업이 IPO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청약을 보통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IPO에 청약을 해서 주식을 한 주라도 받으면 흔히 부르는 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따상이 뭐냐면 이 오퍼링 프라이스, 그러니까 공모가의 2배가 되고 거기에서
15%, 30%가 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가 책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책정의 의미는 이 기업 최초 공개를 했을 때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팔고 그것을 주식시장에서 개장을 해서 자 이제부터 마음껏 거래하세요라고 하는 그 첫날 바로 그 주식 수익률이 엄청나게 뻥 뛰는 것을 바로 이 저가 책정이라고 언더프라이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요 용어가 저가 책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낮다고 했는데 수익률은 높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거는 요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주가의 그래프를 찍어 보면은 이제 IPO를 한 날부터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IPO 기업 최초 공개를 하기 전에는 이 주식이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공모가가 이제 처음에 이 주식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공모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흔히 오퍼링 프라이스라는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IPO를 했을 때 공모가에 이 주식을 받고 데이 1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루가 그 주식시장에 딱 상장이 되자마자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거를 뭐 1일차 가격이라고 합시다. 1일차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익률이 되는 거고 이게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것을 왜 저가 책정이라고 부르느냐? 여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거꾸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우리가 해석하는 올바른 방향이냐면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결정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인터액션을 통해서 이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이 주가는 일종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적정한 공정 가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적정 가치 혹은 공정 가치. 이제 이 말의 뜻은 주식 시장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 예를 들면 일반 투자자, 은행, 뭐 투자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이런 여러 기관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거보다 가격이 높아도 이상하고 이거보다 가격이 낮아도 이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가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됐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샀을 거고 반대로 이게 더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나름 이 현재의 최신의 정보를 모두 반영을 해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아주 합당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율적인 그 행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의해서 결정된 것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반드시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있는 가격이라면 거꾸로 이것은 근거가 없었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게 사실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싸게 팔았을까 하고 이제 물음표를 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모가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두 집단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바로 이 기업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 기업과 그리고 이 주식의 발행을 돕는 언더라이터, 그러니까 인수기관, 그러니까 증권사 놈들과의 그 상의를 통해서 이 공모가라는 것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누가 가격을 높게 하고 싶고 누가 가격을 낮게 하고 싶느냐?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발행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 최초 공개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공모가 곱하기 주식의 수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증권의 발행을 할 때 특히 그 firm commitment basis underwriting을 할 때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기업이 받는 돈은 결과적으로 공모가가 높을수록 많이 받고 주식의 숫자가 많을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은 이왕 한번 하는 거 크게 하고 싶겠죠. 돈을 많이 받고 싶을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공모가가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억제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증권사다. 증권사가 인수기간으로 참여했을 때 계속 권고를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야 이거 가격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추시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 기업 최초 공개를 실시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저가를 책정했다 해서 저가 책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그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1960년대부터 2020년 초까지 그 모든 IPO들의 그 첫날 수익률을 살펴본 거예요. 바로 이 수익률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 오퍼링 프라이스가 낮았던 것이기 때문에 언더 프라이싱이 심했던 것이고 반대로 이 수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언더 프라이싱이 없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체로 수익률이 양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익률이 50%를 넘는 이벤트들도 아주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수익률이 50%가 넘는다 혹은 100%가 넘는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숫자냐면 예를 들어서 100%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루 만에 10,000원을 집어넣으면 20,000원이 튀어나오는 기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돈 버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50% 수익률만 해도 10,000원을 집어넣었는데 15,000원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니까 상당히 아주 높은 그런 수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표로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기간별로 쪼개 봤는데 1960년대에서 60년대에는 20%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있었다. 이제 보통 하루의 수익률은 끼케야 평균으로 따져보면 2%, 3%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거의 10배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기가 쉽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강제적으로 요 공모가가 매우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무려 첫날의 수익률이 60%가 넘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던 때인데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야 이제는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라 IT의 회사 시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시대예요. 그때에 특히 이렇게 첫날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 자, 이거는 잠깐 그냥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느 기간을 봐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다 보면은 상당히 숫자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아래에 가장 끝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8.8% 그러니까 거의 60% 그러니까 10,000원으로 공모주를 사면은 16,000원의 주가가 된다. 괜찮은 그런 투자죠. 하루의 투자로 치면은 굉장히 괜찮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PO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너도 나도 난리를 치게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인수기관은 공모가를 어떻게든 낮추었을까? 혹은 그렇게 설득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인수기관인 증권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은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로 기업 최초 공개를 할 때 이 주가가 얼마가 될까라고 예상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섹션에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나 그 기업 가치를 찾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가를 생각하는 그 공부를 하겠지만
그것이 실제에서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면은 무조건 돈 벌겠죠. 근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특히 이렇게 기업 최초 공개에서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최초 공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노출이 된 적이 없는 기업이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이미 주식시장에 있고 주식시장의 규칙을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에 있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알 수 없는 기업인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과거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얼마나 뛰어난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나 아니면 인수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염려가 있을 수 있냐면 얘가 겉으로 보기에만 괜찮아 보이지만 알고 보니 속이 썩은 기업은 아닐까? 사기는 아닐까? 스캠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최초 공개를 할 때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미 검증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에 비해서 투자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안 사면 인수기관도 손해일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 주식을 발행한 기업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많이 공모가가 높으면 뭐해? 주식이 안 팔리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다 팔리게 하는 것이 가격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격을 좀 낮춰서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자. 만약에 투자자들이 야 이거 조금 비싼데 좀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가격을 그러면은 우리가 좀 낮춰서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사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내가 100만원 주고 주식을 하나 사야 되는데 위험하다 이러면 좀 부담이 되지만 그거의 절반인 50만원만 내면은 이 주식을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구매하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커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최초 공개에서는 이렇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이 기업의 가치를 조금 후려치더라도 좀 낮게 출발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로서 그러면은 정보 비대칭이 원인이라면 정보 비대칭이 많은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더 불확실한 기업일수록 이 저가 책정 현상 언더프라이싱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 통계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젊고 이제 더 작은 기업이어서 불확실성이 더 큰 기업일 때 이 언더프라이싱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그 IPO 사례들을 쪼개서 그 구분을 해본 건데 이제 그 매출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규모를 나눠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패턴이 매출이 작은 기업일수록 첫날 수익률이 높고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첫날 수익률이 작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첫날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언더프라이싱이 심했다. 애초에 가격이 너무 낮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기업들이 그 저가 책정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요 아래쪽에 있는 기업은 수익률이 작다라는 것은 이게 충분히 높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책정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매출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이 저가 책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더 언더프라이싱이 많이 되고 있고 여기 더 기업 규모가 클수록 확실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첫날 수익률이 낮으면서 저가 책정이 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인수기관의 그 선량함을 믿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한편으로는 이 인수기관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증권 회사들, 그러니까 인수 기관이 되는 이 증권 회사들 자체에 약간의 그 사리사욕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수 기관의 입장에서도 주식을 낮게 가져와야 이제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던지 아니면은 내 친구에게 좋게 건네줘서 그 친구가 이익을 보게 하던지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낮은 가격에 이 기업의 주식을 공모하고 이제 그때 주식을 떼오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100% 무조건 인수기관이 순수하게 선량하게 정말 이 기업만을 위해서 내가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춘 것은 아니고 이제 약간의 자신들의 인센티브도 포함이 된 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효과 때문에 첫날 IPO가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그 결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누가 IPO 한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IPO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의 그 광고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별도의 이 강의 자료에서는 그 IPO 할 때 여러분들이 주가를 책정하는 연습을 우리가 사례 연구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적정한 가치는 얼마인가, 주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이제 양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주가를 터무니없게 너무 높게 하면 아무도 안 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반대로 너무 낮게 하면은 괜히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정한 자신들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를 잘 알아야 그것에 기반해서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기업은 주식을 사고, 반대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기업은 사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적정한 가격, 주식의 가격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을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오늘 요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요 현금 흐름 할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가치 평가법이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이제 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 이라고 해서 줄여서 DCF Valuation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DCF법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무엇이냐, 이 기업의 가치를 현재 가치를 계산함으로써 계산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원론을 들을 때 그 수년제 가치법을 배운 것을 응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수년제 가치법을 쓸 때 미래의 현금 흐름들이 있고, 그것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할인을 해주는 이 할인율은 우리가 바로 요 앞장인 14장에서 배운 자본비용, 코스트 오브 캐피탈 이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말로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재무관리 원론을 아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은 생생히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또 이 중에는 재무관리 원론을 좀 아쉽게도 못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free cash flow 혹은 cash flow from asset 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 흐름 전체 중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을 다시 쓰고 남은 것을 우리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남았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잉여, free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뭐에 쓰고 남았느냐? 바로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한 거죠. 오늘만 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을 대비해서 기업은 항상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여기
공식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부분은 이 기업이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항목, 우리가 기업이 벌어들인 것을 우리는 영업 현금 흐름, Operating Cash Flow라는 말로 부르고, 두 번째 항목은 CAPEX, 이제 요거는 자본 지출, 그리고 세 번째는 순운전 자본의 변화라는 말로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살펴보자면,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이 있어요. 이 영업 현금 흐름은 기업의, 여기에 표현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을 우리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부터 정말 돈을 벌었을 경우에 이 영업 현금 흐름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일상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이것은 비일상적인 것은 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일상적인 것은 예를 들면은 우연히 이번에 복권에 당첨이 됐다. 아니면 뭐 우연히 그 보상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있는 사건은 여기에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상인데, 그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은 미래에 다시 발생할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요 영업현금 흐름에서 제외하고 통상적인 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만 쳐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 EBIT, 그러니까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 혹은 Operating Profit, 이제 영업 이익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거의 유사한 말이니까 그냥 구분 없이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요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세금을 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더해줍니다. 이제 이 순서로 계산을 하면은 항상 OCF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왜 법인세는 빼고 감가상각을 더하느냐, 이제 이것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봅시다. 자, 손익계산서가 이제 가상의 기업 US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시작해서 어찌 해서 순이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만 보면은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얼마인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이익은 회계적인 표현이다. 회계에서 생각하는 벌어들인 돈이다 라는 거고, 이것은 재무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이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순이익이 아닌 진짜 번 돈, 현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OCF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EBIT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죠. EBIT에서 출발을 하면은 원래 이 순이익까지 갈 때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비용, interest expense가 있고, 두 번째는 tax expense, 그러니까 세금이 존재해요. 이 중에서 이자 비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이자 비용을 말 그대로 비용으로 쳐요. 그래서 기업이 쓴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결국 누구한테 가는 돈이냐면 우리의 중요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채권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자에게 주는 것은 결국 우리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생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빌린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여기에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무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이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은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금은 정부라는 제3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요 세금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세금을 빼면은 이제 EBIT에서 세금을 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EBIT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EBIT는 매출, 세일즈 혹은 레베뉴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감가상각을 뺐더니 EBI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이미 뺀 것이 EBIT였다. 근데 감가상각이 항상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도 회계적인 수단이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우리 기업의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 우리가 진짜로 이 기간 동안 쓴 돈이 아니에요. 따라서 감가상각이 빠져 있지만 이것은 원래는 빼서는 안 되는 돈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쓴 지출을 생각하려면은 오히려 거꾸로 감가상각을 다시 더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빼서는 안 된 것을 뺐으니까 그것을 되살리려면은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다시 거꾸로 더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 영업현금 흐름의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자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요 694 였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21%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은 이자 비용을 무시하고 바로 법인세 비용 계산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694에다가 21%의 세금을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비용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기업의 진짜 세금 지출과 지금 우리가 계산한 법인세 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요 앞에 손익계산서에서 이 기업은 사실은 진짜로는 세금을 131만큼만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계산한 법인세 비용은 그보다 크게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자의 절세 효과 때문에. 부채가 존재하고 이자를 우리가 내게 되면은 세금을 계산할 때 이자를 먼저 빼고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자 비용을 무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이자가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자 절세 효과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다시 계산하면은 더 크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요 공식을 쓸 때 요 법인세 비용의 요 별표를 해놨는데, 이거 실제의 법인세 비용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감가상각을 더해주면은 694에서 146을 빼고 65를 더하면 613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영업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문점, 왜 이자 비용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가치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 relevant cash flow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말 상관이 있는 현금 흐름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려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른 예시로 있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썬크 코스트,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자 비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은 채권자에게 주는 돈이고,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자들한테 되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할 때 기업의 현재의 부채 상태, 그러니까 부채가 많느냐 적느냐, 요 자본 구조와 무관하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이 얼마냐를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자 비용이 전혀 없는 기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금도 다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고려를 안 했지? 근데 고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 조달의 비용은 할인을 할 때 들어가니까. 14장에서 배운 할인율이 바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었고, 거기에는 이 부채의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현금 흐름에서 이자 비용을 한번 빼고 다시 그것을 또 할인할 때 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을 두 번 센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계산한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고려하는 게 맞고, 한 번을 언제 고려하냐면 할인율을 계산할 때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계산이 끝났다.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더 이상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자 비용은 요 영업현금 흐름의 계산에서 빠져야 된다. 자, 요거를 꼭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영업현금 흐름의 계산이 끝났어요.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업의 투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래서 CAPEX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 요 CAPEX, 자본 지출 혹은 캐피탈 스펜딩은 뭐냐? 기업의 자산 중에서도 특히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여기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 있고, 요 왼편에 자산이 있을 때 자산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혹은 고정 자산으로 나눌 수 있죠. 그 중에서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자본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본 지출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재무 상태표에서 고정 자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확인하면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 지출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정 자산의 값이 변했을 거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기업은 작년인 2020년에 1644였고 올해인 2021년에 1709이니까 요 두 개의 차이로서 자본 지출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끝! 할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감가상각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많은 학부생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2020년 작년에 고정 자산이 요게 1644가 있었다. 근데 올해 이게 1709가 되었다. 그러면은 고정 자산이 1644에서 1709가 되었으니까 이제 요 차이만큼이 자본 지출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1644 중에서 일부는 이제 수명이 낡아져서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듯이 감가상각이 65만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65만큼은 이 원래 있던 2020년에 수명을 다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20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수명을 다해서 65만큼은 자연적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비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죠. 메꾸려면은 새로운 자산을 사와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부품을 사와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기계로 바꾸거나 이런 짓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쓴 돈 전체를 따지려면은 그냥 겉보기에 늘은 것뿐만이 아니라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채워 넣어야 되는 이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감가상각도 더해줘야지만 이 자본 지출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은 1709에서 1644를 빼고 감가상각을 다시 더해준 것이 바로 자본 지출이 되고 이것은 13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오히려 가장 간단할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셔 하는 순은전 자본. 자, 일단 순은전 자본이라는 것은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부채도 나눠서 보자면 유동 부채가 있고 그리고
장기 부채가 있죠. 혹은 비유동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 자산에서 요 유동 부채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순운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 이 유동 자산 전체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지만 유동 부채가 있으면 이것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우리는 돈을 갚는 데 써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나머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운전 자본은 그 나머지를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순운전 자본은 잘 이해하셨는데 거기서 우리의 잉여 현금 흐름의 계산에는 순운전 자본 그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운전 자본의 변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순운전 자본과 올해의 순운전 자본의 차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기업의 경우는 지금 이만큼 유동 자산이 있고 이만큼 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먼저 순운전 자본을 계산할 수 있다. 2020년에는 1112가 유동 자산이고 428이 유동 부채니까 1112 빼기 428을 한 것이 순운전 자본이고 2021년에 순운전 자본은 마찬가지로 1464에서 389를 뺀 것이 순운전 자본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다시 차이를 구해야 우리가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21년에 운전 자본은 1464에서 389를 뺀 것이고 2020년에 순운전 자본은 1112에서 428을 뺀 것이다. 그러면은 각각 1075, 68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순운전 자본이 변화한 것은 39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의 차이를 구해야 된다. 이제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느냐? 아까 두 번째 항목이었던 자본 지출은 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의 변화, 고정자산에 투자한 것을 나타냈어요. 이번에 순운전 자본의 변화는 결국 나머지인 요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 또한 고려해줘야 전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나누어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하는 세 가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업 현금 흐름, 두 번째 자본 지출, 세 번째 순운전 자본의 변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치면 잉여 현금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 OCF에서 자본 지출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빼고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한 번 더 빼주면 된다. 왜 이 나머지 두 개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기업이 고정자산에 투자를 한 돈으로 계산이 됐어요.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돈을 거꾸로 생각하면 썼다기 때문에 현금이 줄어듦으로 마이너스. 순운전 자본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순운전 자본에 투자했다라는 거고, 순운전 자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 모두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잉여 현금 흐름은 92로 계산이 되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있을 때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만 이해하고 14장에서 배운 자본 비용을 가져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Fallin Fancy라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가상의 기업인데 고양이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시다.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요 Fallin Fancy의 기업의 가치, 기업이 가지는 값어치는 얼마일까? 쉽게 말하면 주가는 얼마냐를 알고 싶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상황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5년 동안만 활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년이 딱 되면은 오케이,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그 미래의 수익 창출이 없다라고 단순화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은 21%, 그리고 내년도에 뭐 EBRT나 감가상각, 뭐 자본 지출, 순운전자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미 계산이 되어서 주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랑 비슷하게 내년도뿐만이 아니라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8%라고 가정이 됐다.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쓸 거니까 잠깐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을 각각의 정보로부터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했다.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을 계산했다.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그 값들을 이용해서 영업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을 빼고 순운전 자본을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을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끝! 이렇게 다 구했어요. 이렇게 나오기만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순현재 가치법을 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첫 번째 1년차의 잉여 현금 흐름은 1년 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할인해주고 2년차의 잉여 현금 흐름은 2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해서 할인해주고 세 번째 거는 세 번, 네 번째 거는 네 번, 다섯 번째 거는 다섯 번 할인을 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펠린 펜시의 기업 가치는 첫 번째 현금 흐름을 한 번 할인한 거, 이때의 8%라는 자본 비용, 캐피탈 코스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8%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 흐름은 7.13인데 그건 2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1.08의 제곱. 세 번째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8.2인데 그것은 3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1.08의 세제곱. 그 다음에 4제곱, 5제곱까지 하면은 이것을 계산하면 약간의 엑셀 등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요 펠린 펜시의 기업 가치는 약 3,200만 달러다. 32밀리언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운 가정이 과연 타당하느냐? 제가 처음에 이 기업이 5년 후에 빠이빠이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 연구를 할 때 배웠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계속 영원히 기업이 생존할 수 있고 따라서 무한히 이 영업 활동을 할 걸로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5년 후까지만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후에도 미래가 있으니까 그 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추정 재무제표를 1년차부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잉여현금 흐름을 계산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6년차도 하고 7년차도 하고 8년차도 하고 9년차도 하고 계속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할 거냐. 무한히 나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면은 적당히 컷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료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료 가치는 가까운 미래는 정확히 추정을 하더라도 먼 미래는 우리가 근사적으로 가자. 그래서 대충 추정을 해보면 이제 그 이후는 이 종료 가치 하나로 퉁치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료 가치를 계산을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꾸준히 동일한 성장률을 가지고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성장률 하나를 띵 주어주고 이제 그걸로 종료 가치를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시에 이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종료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성장 영구 연금,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성장 영구 연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영어로 하면은 growing perpetuity 아니면 growth perpetuity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런 형태가 존재하면은 다 성장 영구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투자가 있는데 올해에는 C를 준다.
근데 이건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 그 C라는 값이 G만큼 계속 커진다. 그것이 무한히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성장 연구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 올해는 C를 줬는데 내년은 C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되고 2년 후는 C 곱하기 1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고 3년 후는 C 곱하기 1 플러스 G의 세제곱이 되고 4년 후는 C 곱하기 1 플러스 G의 4제곱이 되고 이게 무한히 가는 경우에 이것을 성장 연구 연금이라고 부르고 이 것의 순현재 가치는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현재 올해의 현금 흐름에다가 내년 거를 생각해서 한번 그 성장률을 맞춰서 곱해준 다음에 이 분모를 R 그러니까 할인율 빼기 성장률로 나누어주면은 순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거의 증명은 혹은 유도하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 펠린 펜시에 대해서 5년 후 청산하지 않고 앞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무기한으로 2%씩 증가한다. 동일한 성장률로 증가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업의 종료 가치는 언제냐? 우리는 5년까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5년까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료 가치에서 알고 싶은 것은 5년 그 너머 6년 차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084라는 5년 후의 값에서 출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1084를 그 공식의 C의 자리에 집어넣고 2%씩 성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0.02를 해주면 이게 6년 차의 값인데 이게 무한히 커진다가 되는 거고 요 분모에는 8%라는 할인율 이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그대로 쓰고 빼기 0.0이라는 요 성장률 2%를 다시 집어넣으면 종료 가치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앞에 요 공식이 나왔을 때 요 공식은 이제 이러한 형태일 때 요 위치에서의 모든 것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면은 5년 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5년 차 기준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5년 차 기준 현재 가치는 오늘 기준으로는 이미 5년 후기 때문에 한 번 더 할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진짜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이거를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184.35라는 값이 나왔지만 이것은 지금 기준 현재가 아니라 5년 후 기준 현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대로 앞에 부분은 동일해요. 첫 번째 현금 흐름, 두 번째 현금 흐름, 세 번째 현금 흐름, 네 번째 현금 흐름, 다섯 번째 현금 흐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섯 번째 현금 흐름을 할 때 얘 종료 가치도 곁다리로 같이 할인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158.13 밀리언 그래서 몇이냐 1억 5,800만 달러라는 값이 나오고 이것이 더 정확한 펠린 펜시의 기업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얼만데 예요. 기업 가치가 1조가 되든 뭐 100억 달러가 되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숫자죠. 보통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주가가 오르냐 2만원에 샀는데 3만원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계산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주주들이 투자한 돈인 이 장기자본뿐만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투자한 부채도 포함을 했을 때의 기업 가치예요. 따라서 이 중에서 진짜 주주들의 몫은 부채를 먼저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한 주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한 이 기업의 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어야 주어야 되고 그것을 주식의 숫자로 나누어 줬을 때 주가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방금의 이 예시에서 펠린 펜시가 부채는 총 4천만 달러가 있었다. 그래서 40밀리언이 있었고 발행 주식수는 350만 주였다. 그러면은 방금 나왔던 158이라는 값에서 40을 먼저 빼어서 자기 자본의 가치를 계산한 후에 그 자기 자본의 가치를 전체 주식 숫자인 3.5로 나누어 주어야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33달러 75센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펠린 펜시의 주가가 됩니다.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얻은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치예요. 적절한 가격이고 진짜 이 기업의 주가는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30달러다. 근데 적절한 주가는 33달러가 나왔다.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믿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30달러라는 것은 죄송해요.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 우리가 계산한 요 33.75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30달러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달러에 사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은 이 주가가 33.75달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달러 75센트를 앉아서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주가보다 기업의 실제 주가가 낮으면 사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바이를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반대로 예를 들면은 주가가 35달러였다.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업의 가치는 33.75밖에 안 돼. 근데 사람들이 35달러에 사고 팔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가격은 너무 높게 나와 있고 따라서 내려갈 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업의 주식을 매도, 셀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적절한 주가를 먼저 찾고 그에 비교해서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이 주식을 사라, 팔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이 애널리스트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의 주가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 현금 흐름 할인법, 줄여서 DCF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기업의 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가정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정확한 기업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평가법이라는 말로 불러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비교되는 표현으로서 상대 가치평가법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